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영화 퓨리를 발굴 중인 호우 시절, 오늘은 이 영화 퓨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내용들을 좀 질문 형식으로 조세프님이랑 네. 얘기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.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인데, 이 브래드 피트가 노먼이랑 같이 엠마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. 네. 여기서 보면 콜리어는 다른 병사들처럼 막 이렇게 방탕하게 막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야만적으로 놀지 않죠. 이 집에서 그냥 정말 쉬다가 오거든요. 네. 뭐 씻고 면도 하고 밥 먹고, 네.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간 노먼도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네. 그럽니다. 근데 나중에 그 퓨리에 근데 다른 소대원들이 어떻게 알고 이 집으로 이렇게 합류를 해요. 되게 망나니들처럼 야 뭐하냐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.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콜리어가 한번 소대원들한테 화를 내요. 그렇죠. 왜냐면은 자꾸 이 소대원들이 막 자기들이 어떻게 싸웠고 네. 뭐 말들을 어떻게 죽였고 그쵸.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. 네. 갑분싸를 만드는 거예요. 네. 막 계란 후라이 핥고 막 이래요. 그래갖고 되게 콜리어가 막 버럭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네. 저는 이 장면의 이 의미가 뭘까? 왜 이 시퀀스를 삽입했을까? 감독이 이 장면을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넣은 그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일단 조세프님이 이 장면을 보셨던 감상평이 좀 궁금하게 돼요.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. 저는 이 부대원들이 네. 느끼는 뭐 그레이디나 뭐 보이드나 뭐 네. 고르더나 뭐 바이블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정을 알 것 같아요. 이 차별적 행동이다. 차별적 행동이다.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함께 네. 나눴던 그 가장 위기 상황의 전투를 우리는 함께 겪어왔던 사람이고, 네. 그런데 지금 저 노먼이라는 애는 신줄인데 완전 피렘이고 사실 기여한 바도 없고 공헌한 바도 없는데 네. 가장 좋은 전리품과 음식들과 뭐 진수성찬은 음. 노먼에게만 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뭐 양아치 취급하는 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박탈감에 대한 항이다. 그 분노감을 표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, 그 부분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. 컬리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쯤 하자라고 네, 계속해서 이제 제어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넌센스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리적이지 않다. 그런데 왜 노먼을 그렇게 챙겼을까? 네. 오히려 전 그게 더 궁금했었고, 결국 그러면 노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질문은 계속 얘가 나는 행정병이고 위험을 계속 자기는 회피하려고 하고, 네. 자기는 뭐 그런 중간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. 어떤 소년병, 네. 나치 소년병을 본인이 쏘지 않아서 네. 그 소대장 한 명이 죽잖아요. 그쵸. 그런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을 지키고자 부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. 이때의 그 워데디,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는 내가 리더라면 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? 그래서 노먼을 과연 성장시키는 게 맞느냐, 아니면 노먼을 그냥 거기서 처리하고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냐. 읍참 마석이 맞느냐.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전 있었고, 사실 그 노먼이라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떠 있었는데 노먼이 결국은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하지? 진짜 군인이라고 해야 되나? 막 사람을 막 살상하고 이런 어떤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에 결국은 부대원들이 받아준 거거든요. 바로 그때만 해도 받아주지 않잖아요.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종의 그 신고식이 다 지났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이 소년에서,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보호받는 자에서 자기 몫을 하는 자로 성장할 때 느껴지는 그 어떤 성장통, 그 과정으로 저는 인식했던 것 같아요. 조세프님 방금 얘기하신 콜리어가 왜 노먼을 그렇게 챙겼을까?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는데, 약간 김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삭제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영화에. 어떤 장면이냐면 삭제 장면에 들어가 있는 뭐 대사였다는 것 같은데 그 콜리어에게 죽은 남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노먼이었다. 이런 설정이 하나 있다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 문제. 그렇죠. 콜리어는 노먼을 좀 동생처럼 생각했던 게 아닌가. 그리고 이제 이때한테 8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의 때가 묻지 않았다고 본 게 아닌가. 그래서 잠시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으로 좀 그 상황을 느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. 마치 결혼한 남동생의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어쨌든 느낌으로 좀 잠깐 쉬고 싶었던 거 아닌가. 근데 이제 그 평화를 깨는 그 소대원들이 좀 미웠던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미웠다기보다는 짜증이 난 거죠. 근데 조시피님 얘기하신 대로 그 걔네들이 하는 말이나 또 그다음에 걔네들이
약간 몰래 온 것처럼 왔는데 우리끼리만 노먼이랑 나만 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에 대한 또 정당성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. 버럭은 하지만 아예 또 뭐라고 하지는 네. 못하는 그 언저리의 감정. 결국은 적당히 하자였거든요. 그렇죠. 압축하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. 그리고 감독이 이 장면을 넣은 진짜 이유를 조금 더 이제 이 영화 그 장면을 줌아웃해서 보면은 결국엔 이 평화가 너무나 허탈하게 박살나잖아요. 네. 얼마 가지 못해서. 그 노먼과 엠마는 거의 이제 뭐 몇 시간 만에, 네. 뭐 몇 분 만에 이제 뭐 약간 이렇게 그렇죠. 스파크가 튀는데 네. 그런 노먼에게 바로 몇 분 전까지 사랑하는 여자였었던 그 그렇죠. 엠마가 폭격을 당한단 말이에요. 영화가 굳이 그리고 엠마의 그 죽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이런 상황에서의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보여주고 허술한가? 있는. 네. 그래서 이제 전쟁의 참상을 정말 또 고발하는 거죠.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라고 좀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?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저 원우 씨 말을 받아서 일종의 그런 거죠.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다 수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노먼밖에 없거든요. 나머지 다 죽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살지 못했어요. 결국은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개별적으로 보면 대단히 공허할 수 있다. 대단히 공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 공허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그들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그 가치나 어떤 예의를 다하는 이유가 아닐까. 그 부분을 이 영화 보면서도 좀 생각했고, 그래서 사실 노먼 같은 처음에 그 워데디가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자기 부대원이었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라. 근데 결국은 살아남게 된 하나의 희망은 그 아이였던 거고, 그 아이가 또 새롭게 노먼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또 성장해 나가는 게 결국은 전쟁이 보여준 아이러니 아닌가. 그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뭐 가장 수혜를 본 거는 아예 안 싸워본 사람들인 거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 수혜는 다 누리면서도 전쟁의 또 어떤 경험이나 그런 아픈 기억은 갖고 있지 않은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를 좀 폄훼하는 경우들도 있는. 가볍게 생각하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더라도 군인에 대한 권위를 흔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. 그들이야 명령을 받고 파병된 사람들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군의 명령을 따른 거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그게 어쩌면 일정 부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전쟁을 뭐 실질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극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는 거거든요. 제가 뭐 파병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, 결국은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군인들에 대한 어떤 정서를 계속 환기시키는 건 사실 전 그게 뭐 미디어나 아니면 국가가 어느 정도 일종의 그런 콘텐츠를 잘 세련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야 이제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. 너무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네요. 영화보다. 아니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정말 진짜 고생한 사람들은 그 이 필요에서처럼 너무나 허탈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질문의 각도가 될 수 있는 거죠.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박찬호 씨가 생각났어요. 박찬호요? 박찬호, 그 투머치 토커 박찬호. 그 야구 선수. 이분이 이제 언젠가 그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. 그러니까 수많은 인터뷰가 있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사실 박찬호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우리 세대는 진짜 어마어마했지. 그리고 뭐 인성적으로나 사실 이분이 던져주는 메시지도 되게 좋다고 봐요. 저는 일반적으로. 근데 박찬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본인의 라이벌로 여겨졌던 선수가 이제 노모 히데오인데 사실 노모 히데오가 먼저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. 상당히 큰 성공을 해서 노모 히데오가 총 123승을 했습니다. 메이저리그에서. 대단히 대단한 선수죠. 근데 그리고 나서 박찬호가 그 기록을 갱신해요. 그래서 124승을 했거든요. 총 그 하나를 더 한 아시아 최다승을 기록합니다. 근데 박찬호가 이런 말을 해요. 노모가 123승을 하고 나서 내가 124승을 하니까 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졌다. 그러니까 기록으로 생각하면 그냥 잊혀지는 거다. 내가 124승을 한 투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. 그래서 124승이 누군가가 130승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 기록을 뛰어넘으면 나는 그냥 잊혀지는 존재이냐. 거다.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이냐. 결국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나는 공을 던지는 사람. 나는 그냥 투수다. 나의 행위, 나의 본질은 공을 던지는 사람인 거다.
저는 이 이야기를 박찬호가 할 때 네. 와,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득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건 네. 정말 그렇네요. 메시지가 있다. 뭐 원우 씨가 이제 저한테 이 돈 컬리어라는 인물을 보면 네. 되게 좋아했을 것 같지 않냐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그거였거든요. 뭐 PTSD가 있고 뭐 비극이 있고 개인의 서사가 다 있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끝내 지켰던 게 뭐냐는 거죠. 그 소명의식이 뭐였냐. 네.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된다. 홈이라고 생각하고. 네. 이게 사실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. 뭐 어딘가로 도망가 있었으면 그 SS 부대를 그냥 비켜가게 할 수 있는 건데, 하지만 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저지하는 게 나의 그 임무다. 네.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돈 컬리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. 네. 나는 박찬호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었고 돈 컬리어는 군인이었고,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? 나는 이 소명의식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건전하고 또 동시에 도전이 되는 영화 캐릭터였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왜냐하면 보통 오늘을 산다, 그냥 요즘 오늘을 즐긴다, 네. 욜로다. 저 역시도 그 팽배한 그 세계관, 뭐 그 흐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. 근데 나는 과연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이 돈 컬리어는 던지게 하는 인물입니다. 그래서 좀 멋있게 봤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. 요새는. 그렇죠. 소명 의식에. 그리고 막 그거를 이제 좀 남사스럽다고 하고 쟤 또 뭐 멋있는 척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던져야 하는 그 질문 대신 들어온 것들이 결국에는 되게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은 되게 소비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. 그냥 돈을 쓰는 맞습니다. 거에 대해서.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얘기네요. 소비하는 인간에 대한 일침이랄까? 어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신 건데, 지금의 뭐 세대들이 뭐 그걸 MZ라고 할 수도 있고 뭐 X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SNS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일군의 사람들이 소비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. 우리의 정체성이 마치 소비에 있는 것처럼 돈을 쓰고, 근데 이제 돈을 쓰면 그 돈을 쓴 것들을 SNS에 기록을 하잖아요. 근데 그 기록을 하는 게 물론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랑이라고 하는 건 의도까지를 포함해서 그 전부를 소비를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경험. 나는 지금 되게 알찬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런 착각을 구매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 교수님의 주장은 소비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만으로는 경험이 될 수 없다. 그래서 왜 교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한 생각인데 경험을 찾아봤더니 경자는 지나왔다는 뜻의 경이에요. 뭔가가 경과했다라고 할 때 경. 근데 험자가 재밌는데 험이 시험할 때 험자더라고요. 그러니까 테스트.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을, 그러니까 시험을 지나와야 그게 경험인 거예요. 근데 소비 자체는 시험이 될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. 돈을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는 소비를 했다고 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잖아요. 내가 돈을 줬으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. 만약에 내가 돈을 줬는데도 음식을 안 주면 그건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. 그거는 뭐 불확실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SNS에 올라오는 양양에 가서 풀파티를 한다든지 뭐 오마카세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돈을 주고 확실성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경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 교수님의 논리에 따르면.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.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알찬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내고 그 착각을 구매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냥 휘발되어 버리면 끝입니다. 우리는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성장하지 못한 채로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확실의 경험이나 이게 전쟁이라는 건 물론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죠. 우리가 그렇죠. 뭐 전쟁을 뭐 경험해봐야만 어른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도전. 박찬호에게는 그게 이제 공을 던지는 그런 그야말로 경험이자 수련이었던 거죠. 그게 124라고 하는 숫자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서 연습하는 연습의 순간이야말로 그렇죠. 그분을 이제 그런 또 어떤 득도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 주었으면 물론이고 그런 내공을 갖게 해주는 또 효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. 굉장히 좋은 메시지네요. 호우 시절.